저희는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 한강 몸통 시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좀 끔찍한 일이었죠.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강에서 몸통만 있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자, 이후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펼쳐서 오른팔도 찾아내긴 했지만 이 범인을 찾기까지는 여러 단서들이 좀 부족해서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범인이 자수를 했고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자, 일단 살해 동기가 참 어처구니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성훈 변호사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는 자신이 일하는 모텔의 투숙객이었는데요. 네.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서 네.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둔기로 때려서 살해한 이후에 흉기로 시신의 머리와 사지를 절단했는데요. 이 자신의 전기 자전거를 이용해서 네. 이 절단된 시신들을 여러 차례 한강에 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놀라웠는데요. 이해하기 힘든 살해 동기입니다. 이 살해 동기에 비해서 이 수법이나 처리 방법 등이 잔인했던 만큼 사이코패스이지 않나라는 가능성이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가 발생하면 네. 사이코 범죄이지 않나라는 이제 가능성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요. 그렇죠. 범행 내용이 잔혹하다고 해서 모두 이제 사이코패스의 범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한 범죄 심리학자는 장 씨가 반사회적이기는 하지만 사이코패스는 아닐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네. 이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밝혀져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리고 또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최근에 이제 고유정 씨 사건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사이코패스로 인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게 사이코패스로 판명이 된다면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이 될 수도 있을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워낙 사건이 이제 엽기적이라서 예. 이게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 그 형법에서 보고 있는 기준은 이 사람이 정신병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의사 능력이 있느냐, 예. 그다음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느냐, 이 능력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감경을 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이냐인데요.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는 다른 정신질환과 다르게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오히려 정신병을 이용해서 범행에 나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 형법이 정하고 있는 의사결정 능력의 문제, 사물 변별 능력의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이런 병력으로 인해서 더 잔인한 범행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가중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가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수를 하러 왔는데 경찰이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기사를 통해 보긴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지난 19일 새벽 1시에 장 씨가 서울경찰청 정문에 안내실을 찾아가서 자수를 하러 왔다라고 예. 이제 고백을 했다고 해요. 당시 당직을 서던 경찰이 구체적인 자수 경위를 물었지만 장 씨는 강력히 형사를 만나고 싶다라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경찰은 재차 질문에도 장 씨가 답변을 하지 않자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 이렇게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장 씨는 택시를 타고 종로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했고 예. 체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예. 지금 이 얘기만 들었을 때는 정말 조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자칫 이 피의자를 놓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게 흔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쵸.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자수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하게 돼 있는데요. 네. 이 사법경찰관에게 자수를 하게 되면 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보게 되면 예. 경찰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네. 자수를 접수를 해야 할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 장 씨가 방문했을 당시 이 서울경찰청 정문 안내실에는 비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사 한 명하고
이제 의경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안내실 당직 매뉴얼에 보면은 이 자수자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예. 발생한 일이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고소 고발의 사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당직자가 자수를 접수하면 다음 날 이제 관련 부서에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중학범이 자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없는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사에 보니까 뭐 직접 경찰한테 얘기하겠다 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하긴 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하루빨리 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결국 자수를 하긴 했는데 자수를 하면 이것도 좀 감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김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이제 자수를 하게 되면 그 형을 감경받거나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고 자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 법에서는 임의적 감면이라고 해서 그 법원에서 이제 재량으로 감경을 하거나 면제를 하거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자수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감면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수하고도 전혀 반성도 없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가 납득이 어렵고 또 잔인했던 만큼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길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